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선 변호사입니다. 10여 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최근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걱정인데 좀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능력주의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주인공 윌 스미스가 연기한 크리스는 빚이 쌓이다 못해 5살 아들을 재울 곳조차 없자 공중 화장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휴지를 잔뜩 깔아 아이를 눕혀 재우면서 밤새 눈물을 흘립니다. 잠자는 아이 머리맡에서 달빛에 의지해 공부해 행복을 찾고 또 찾습니다. 영화는 해피엔딩. 크리스가 주식 중개인으로 성공하면서 감독은 이 영화가 자수성가한 수백억 대의 자산가 크리스 가드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엔딩 크레딧으로 한층 더해집니다. 그런데 이 영화 이렇게 감동만 받아도 되는 걸까요? 다시 영화 포스터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영화 포스터에 쓰인 원제 The Pursuit of Happiness를 보면 해피만 철자가 틀린 채 빨갛게 강조되어 있는데요. 감독의 의도적 장치로 보입니다. 영화 도입부에서 크리스는 벽에 낙서된 철자가 틀린 해피니스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행복은 Y가 아니라 I라고.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는 건지, 나만 왜 이렇게 힘든지 세상을 향해 Y라고 왜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가 노력하면 I가 노력하면 다 될 수 있다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크리스는 또 이런 독백도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어떻게 행복 추구권이란 말을 생각해내 독립선언문에 집어넣었을까? 그렇다. 우리에겐 행복할 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 있다. 크리스는 해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이 보장된 정글 같은 현실 속에서 오직 나의 힘만으로 행복을 쟁취해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따르면 크리스는 큐브를 단 몇 분 만에 맞출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특별했기에 가난해도 흑인이어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시험에 합격해서 회사에서 성공해서 그의 삶이 영화로까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뒤집으면 그가 만일 평범한 흑인 노숙자에 지나지 않았다면 노숙자 쉼터를 벗어날 수는 없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살아남을 자격은 능력이 있고 역경을 이겨낸 사람에게만 있다는, 우리에겐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 있으니 죽도록 추구해보라는 영화에는 이 같은 미국식 게임의 법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병규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날이 갈수록 소득 격차, 자산 격차가 커지고 있고 특히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불평등을 방치한 채 능력주의만을 강조하다 보니 영화 속 크리스 같은 개천용들은 덜어 살아남지만 다수의 평범한 이들은 버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실패자들은 불평등을 자신의 잘못으로만 돌릴 뿐 분노조차 할 줄 모릅니다. 저는 10여 년간 고등학교 교사였다가 최근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실에서 아이들을 통해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 간 갈등을 통해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불평등 피라미드 그 자체는 전혀 문제 삼지 못하고 그저 살아남으려는 이들과 살아남아 오만해진 이들, 경쟁에서 패배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차별을 내면화하는 이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역 속의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의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경쟁자들이 쉽게 간과하는, 하지만 반드시 품어야 하는 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네 탓이 아니야. 너에겐 우리에겐 행복할 권리도 있어. 피라미드를 기어오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피라미드를 뒤집어야 해. 라는 말입니다. 송곳에서도 비슷한 말이 등장하는데요. 평범하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벌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국가로부터 행복할 권리를 보장받아 마땅한 시민들이니까요. 피라미드 자체는 그대로 두고 의자 자체는 부족하게 두고 누가 먼저 오르고 먼저 앉는지 그 경쟁은 형식적 공정만을 따지고 될 게 아니라 사실은 피라미드나 의자놀이 그 자체를 의심하며 대학 입학 체제나 비정규 교사 제도, 정원제 변호사 시험 등을 구조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제가 온몸으로 생생하게 배운 능력주의로 가려진 불평등 구조, 공정이란 이름의 차별에 대한 진정한 해법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기득권 법조인들의 이익을 위해 변호사 시험의 선발 인원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변협에 맞선 1인 시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저는 능력주의나 경쟁, 공정 자체를 부정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유전자와 가정환경과 소득 수준, 사회환경 등의 영향을 모르지 않고 인간의 능력을 결코 진공에서 측정할 수 없음도 모르지 않지만 마이클 샌델처럼 능력주의 자체를 완전히 배척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주병기 교수님의 경우 능력을 갖추고도 명문대 입학이 좌절되는 문제의 해법으로 소수자 우대의 정책, 어포머티브 액션, 나아가 소득별, 계층별 입학 전형을 대안으로 제시하셨는데 저는 여기에도 부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소득 수준과 능력 수준의 관계에서 하나의 공식을 도출하는 것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기에 위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런 접근 역시 지금껏 우리 사회가 유지해온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교육은 우리의 권리이고 복지처럼 보상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학의 문은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해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그 하나로 결정되어야지 경제적 약자라고 해서 그에게 명문대학 입학권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육의 문제를 복지나 시혜로 잘못 취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은 사실 샌델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샌델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대학이 인재선별기구가 되었다고 비판하였는데 그러면서도 대학이 그 진정한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에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대학이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내고 졸업장으로 높은 지위를 부여하는 역기능을 없애는 대안에만 주목하면서 샌델은 추첨제를 제안합니다. 저는 추첨제 역시 일종의 복지적 시혜적 접근이며 주 교수님과 샌델 모두 특히 명문대학을 통해 계층 세습과 불평등 구조가 악화되는 문제 해결에만 주목하시다 보니 그만 대학의 본질과 국민의 권리와 대학의 의무 등은 간과하셨다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능력주의만을 강조하며 사회 경제적 차별을 방치하는 것에 저 역시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으로 해결될 부분이지 롤즈의 제2원칙을 교육기회 부분에 투입해 인위적으로 결과적 평등을 이루는 데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생략을 하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안은 교육권을 보장하는 교육사회입니다. 그 필요한 두 가지 이유는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 우리가 고등교육도 권리임을 간과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교육사회 구현 없이는 자유학년제라든지 중학교까지의 절대평가, 혁신학교, 자사고,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전형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질적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을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철학적 기초, 헌법적 기초는 교육은 권리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헌법 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는 능력별 줄 세우기가 아닙니다. 일정 능력만 갖추면 누구나 원하는 교육에 무상으로 들어설 수 있는 그 의미로서의 교육은 권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교육이 권리이므로 상품처럼 거래될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무상교육이어야 합니다. 대학 교육은 무상교육이어야 하고 셋째, 대학 입학의 문도 자격시험이어야 합니다. 여기 써놓은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교육법을 보면 모든 바칼로레아 취득자는 일반 대학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저는 이 헌법재판소 결정리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독일 헌법재판소 1972년과 2017년의 결정문을 보면 모든 국민은 국립대학 학습의 균등한 참여권 및 평등하게 대학에 입학할 권리가 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우리도 이 권리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책으로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3조에서 모든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하면서도 제34조에서 그 졸업자들을 경쟁시켜 일부만 선발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34조를 폐지하고 시행령으로 고교 졸업 자격 시험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대학은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려운 구조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전공 선택권은 최대로 보장돼야 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학부제가 아니라 자유 전공학과, 서울대 자전과처럼 내가 원하는 전공에서 절대로 탈락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적 기반이 부족한 경우, 즉 의사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의사 정원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대 기자재가 부족한 경우, 그럴 경우에만 추첨이 그러니까 정원 무제한 입학이 아니라 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발에는 독일식을 도입을 해서 성적순과 대기기간 가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지역별로는 부득이 추첨이나 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전제 조건은 캠퍼스 표시 없는 공동 졸업장을 통해서 공동 교육과정과 공동 학위 부여가 필요합니다. 이때 온라인 수업을 활용할 수 있고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캠퍼스 이동 등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학 교육은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전두환 시절의 졸업 정원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능력주의, 경쟁, 공정을 무조건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진정한 경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에르키 카호 핀란드 전 국가교육청장은 선발형 대학 입시를 없애는 등의 교육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국민을 설득했습니다. 경쟁은 경쟁을 낳아 결국 유치원생까지 경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될 것이다.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을 쌓는 과정이다. 그리고 경쟁은 좋은 시민이 된 다음의 일이다. 경쟁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기 이후, 즉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 자신과, 즉 절대평가에 의해서 전공 분야에서, 즉 경쟁을 무의미하게 유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경쟁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대학교 1학년 교실 모습입니다. 자칫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보이겠지만 저는 대학교 1, 2학년식에 이렇게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구조를 도식화해 보면 입고 과정 출구 중 통제되어야 할 시기는 가운데와 같이 교육 과정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서 치열한 능력주의에 따른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저는 이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주장을 한 줄 요약하면 어린 시절에 무의미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 이후에 자기 자신과 다양한 전공별 경쟁을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믿는 진정한 능력주의고 존엄에 기반한 능력주의입니다. 감사합니다.